그 말이 맞으면 예. 탄핵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안 같은 게. 해. 왜냐면 점점 더 무리수들 거 아니에요. 워터밤 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고 어떤 거요?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수돗물을 쓴 거여서 이 돈을 누가 내냐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비상계엄에서 그 이후에 불법적인 상황 네.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네. 했던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휴대폰이 뭐 네. 삼성이건 애플이건 다 잘 나와서 그렇게 쉽게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6개월 만에 뭐 그렇게 고장이 날 고장 난 거는 진짜 맞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내란과의 그 내란의 밤에 그날과의 상황에서 본인을 좀 거리두기 하고 손절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앞선 것 아닐까. 있어요? 윤심은 이기는 사람한테 있어요. 아무한테나 다 가 있으니까 뭐 이 아.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한동훈 사람도 후보가 얘기하고. 이기면 거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거기는 아니죠. 뭐 아시면서 물어봐요. 그건 아니죠. 아주 이기는 사람한테 있다고 하시니까.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4월 17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자, 바로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 조추첨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있었으니까 A조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야 이거 최초 보도예요. 네, 최초 보도입니다. 이렇게 빨리 하는 사람이 없어. 뽀 자막 좀 주세요. 예. 네네. 그런데 B조가 아주 대박입니다. 죽음의 조, 죽음의 예, 조.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아, 이렇게. 재밌겠다. 네, 1대3. 네, 1대3. B조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요거 토론 언제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토요일, 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야, 그러면 토요일에 A조, 뭐 그러겠죠. 예. 일요일에 B조. 예. 아. 원래 금토일 이렇게 3개 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인원이 확 줄어버리는 바람에 예. 8명으로 추려져서 예. 그렇다면 뭐 8명이서 무슨 그 3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2, 2, 3 이럴 수도 있고. 아니 이게 이제 그 서바이벌 방식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댓글 소개입니다. 무슨 내란 스타 K냐고. 아, 왜 그래요? 아니, 거기 한동훈 대표는 가갖고 막아갖고, 그러니까. 목숨 뭐 좀 아, 위험하다 그러는데 네. 들어가서 막았는데 맞습니다, 무슨 내란, 맞습니다. 아, 진짜. 아니 이게 약간 조롱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그래요. 예, 댓글은. 아, 나도 항의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뭐 이미 카메라 좀 나갔습니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장현주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는 우리 신혜영 기자가 정리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조추첨은 속보로 좀 전해드렸고요. 네. 아 근데 이날 그거 하는 네. 거 아니에요? MBTI랑 막 이것저것 한다고 했잖아요. 아, MBTI. 네, 그다음에 그거 한잖아요. 너 나와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경원, 홍준표, 이철우 후보가 한동훈 후보 지목해서. 향해서 넌 한동훈 나와, 한동훈 나와. 그럼 한동훈 대표 그냥 나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이날. 계속 서 있으면 되는 거지. 주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많이 지목될 걸로 예상이 좀 되는군요. 네,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그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뭐 본인의 그 비전이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표 경선 때도 똑같았잖아요. 그때 그 원희룡, 나경원 씨 또 있네. 네. 이제 윤상현 이렇게 3대 1로 네. 싸웠는데 결과는 뭐 다 아시겠지만 네. 뭐 그렇죠. 원사이드한 게임이 있었죠. 쇼미더 계엄. 아이 댓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볼까요? 댓글들은 참 너무 강렬하다. 재밌으셔.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실 수 없습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장르만에 나오는 그 네. 댓글이에요? 네. 여기 실시간 댓글입니다. 네.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자, 여러분도 조금 예의를 갖춰 주시고요. 자, 그러면 뉴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신영 기자님. 네, 어제 그 대통령 파면 후 첫 경찰의 강제 수사가 있었습니다. 네, 압수수색이 있었는데요.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과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었어요. 어제 오전부터 경찰이 이제 영장 들고 들어갔는데 네. 수사 시도한 지 10시간 반 만에 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못해요 도대체? 이번에도 네. 경호처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아, 경호처는 지금 경호할 사람도 없잖아. 그러게요. 이게 불승낙 사유서를 경찰에 제출을 했는데 예. 이제 군사상 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라서 할 수가 없다. 네.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못 들어오게 했고 대신에 필요한 거 콕 집어서 얘기해. 우리가 임의 내줄게? 제출해줄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계엄 사태 때부터 쭉 돌아보면 이 뭐 대통령실, 뭐 공관 이런 데를 상대로 압수수색 시도가 한 6번이나 있었어요. 네. 매번 같은 이유로 네 불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게 막는 건 누가 막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게요. 누가 막을까요? 누가 막을 누가 수 배후에 있을까요? 아니 네. 경찰이 갔는데 네. 지금 뭐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누구의 의지로 누구의 결정으로 이렇게 막고 안 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형사소송법 110조에 보면 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못하도록 돼 있어요. 뭐 그럴 수 그러면 있죠. 이제 책임자니까 과연 누가 책임자이냐 인 건데 뭐 아무래도 지금까지 있는 김성훈 차장이 와. 책임자의 역할을 하면서 승낙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 같죠. 그만둔다면서 이 사람도.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이제 근데 이제 그 형사소송법이 승낙을 거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네. 항에 보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에만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거고 예.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승낙해줘야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은 그냥 만연히 대통령실이니까 여기는 군사상 비밀을 다루는 곳이니까 안 됩니다 할 게 아니라 어떤 중대한 이익을 침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네.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 이러면은 사실상 대통령실은 영원히 압수수색할 수 없다 이런 얘기밖에 안 아니, 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외교 문서라든지 그래서 뭐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혹은 뭐 국정 관련해서도 어쨌든 기밀을 지켜야 되는 무엇인가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래서 국익을 저해할 수 있으면 뭐 압수수색을 좀 막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아니,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에 네. 세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청구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면 아니 뭐 이러면 안 되지만 뭐 정프로님 집을 압수수색한다 이러면 집에 있는 거 모두 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큰일 납니다. 예. 문제가 많은 뭐가 거예요. 있나 문제 보구나. 많습니다. 예. 순장해야겠네. 집은 안 됩니다. 갈 때 예. 같이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면 뭐 PC 안에 있는 무슨 파일이라든지 그렇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썼던 뭐 PC 안에 있는 어떤 거라든지 네. 아니면 집에 문서라든지 뭐 다이어리 뭐 업무상 수첩이라든지 이렇게 좀 수사상 필요한 특정을 것들. 해요. 네. 영장에 PC도 그냥 요새는 그냥 PC라고 안 돼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PC 돼요. 안에 들어있는 어떠한 주제에 해당하는 그쵸? 파일. 뭐 검색어라든지 뭐 예. 파일명이라든지 아니면 직박구리 기간을 폴더 안에 있는 뭐. 그렇죠. 네. 직박구리 폴더 안에 뭐가 있나요? 뭐 위험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한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무조건 만연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니까 안 된다라고 막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말도 안 되고 네. 국민들이 압수수색 받는 거에 비하면은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이 네. 부분은 참 시정이 돼야 되죠. 요거는 뭐 크게 1, 2당의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집단이라든가 뭐 그게 옛날엔 청와대 지금 용산이죠. 그리고 또 여야당 네. 다들 사실은 또 언론사 이런 데서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도 바로 이것을 응하지 않고 반대해왔던 그런 수많은 그 전례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정진상, 김용 뭐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민주연구원 당사 매칭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의원들이 앞에서 스크럼 시위를 하면서 짠다든지. 스크럼을 짜서 막았어요. 네. 계속 막으면서 이제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임의 제출 형식으로 들어가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된 적이 있고 네. 국민의힘 그 경우도 뭐 국민의힘 막지는 않았지만 예. 그 명태균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들어왔었어요 창원지검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와서 당 조직국이나 이런 데서 기조국이랑 기조국 네, 조직국 뭐 이런데 압수수색을 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변호사 입회 하에 어떤 거를 가져가겠다 해서 그걸 가져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경호처가 얘기하는 대로 군사상 직무상 기밀 서류가 있는 곳은 맞죠. 그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뭐 무작정 막겠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 네, 네, 네. 왜냐하면 더구나 이제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 내란죄라는 어찌 어마무시한 그런 큰 범죄와 관련된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 입회 하에
그 특정해서 어떤 자료, 예를 들면 비화기에 몇 시에 몇 시까지 뭘 한다라든가 뭐 누구 대상으로 통화한 내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특정을 해서 그것을 제출을 하는 것이 네. 다시는 우리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 비상계엄과 같은 불법적인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경찰이나 검찰이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권력이 의지를 갖고 뭐 정당이든 아니면 언론사든 이런데 이제 털려고 그랬을 때는 그걸 이제 물리적으로라도 막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약간의 심적 동의 같은 게 좀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권력자가 막 야당 탄압을 하려고 당사 막 압수수색하고 이런 거는 뭐 국민들도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요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언론사들도요. 예.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예. 그 명분은 무슨 뭐 권력의 탄압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예, 보도와 관련해서 들어온 적이 종종 있는데 그때도 다 막았어요. 근데 그건 이제- 옳지 않은 거죠. 그건 네네네, 옳지 그렇죠. 않은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만약에 그걸 막 비판하는 언론사는 저는 언론에 오래 있었으니까 어떤 언론사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거든요. 네. 그런 얘기하는 거 보면 야 니들 때는 어땠는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7, 80년대인지 실제 그런 일이 좀 아니에요. 있었겠고. 아니요 2000년대 네. 이후에 예.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네. 따라서 저는 뭐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뭐 공권력을 그런 식의 정상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막아 쓴다는 것은 옳지 않다. 네네네. 자 김성훈 차장이 그래서 이제 그만두는데 이번 예. 달까지 이번 달 안에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어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의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영장에 피의자 윤석열이 적시가 됐고 예. 혐의가 명확했죠. 공무집행 방해, 체포를 저지했다 경찰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되냐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원래 대통령 신분에서 내란죄 관련된 형사 재판만 받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일반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 뭐 직권남용 등등등의 수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첫 단추로 어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압수수색을 하려면 빨리 해서 증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안에 뭐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CCTV 일단 있죠. 네. 그다음 비화폰 서버 있잖아요. 음. 누구한테 비화폰 줬고 계엄 때 누가 비화폰으로 무슨 통화를 했고 그 기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네. 지금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돼라고 이제 결정해서 이관해 버리고 봉인해 버리면 이거 나중에 증거로서 역할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기 전에 빨리 압수수색이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최종 책임자가 경호처의 이제 김성훈 차장인데 네. 김성훈 차장이 하도 막 직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당신 뭐냐라고 하니까 나 사표 쓸게. 그만둘게. 근데 언제? 지금 당장 아니고 이달까지 하고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뭔가 좀 남아있는 작업이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조금 네.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본인 신상 정리 정도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혹여라도 그 계엄 상황 관련된 어떤 여러 증거들이 분명히 좀 남아 있을 텐데 그거 정리하는 거면 이것도 나중에 형사적으로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증거인멸 같은 것도. 당연하죠. 예.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 혐의에 관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만 공범으로 묶여 있거나 또는 네. 이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피의자를 위해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네. 이 부분은 나중에 정말 큰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많은 증거들을 다 그냥 뭐 인멸도 하지만 또 대통령 기록물로만 그렇죠. 30년 동안 보관 뭐 이런 걸로 만약에 묶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대통령 기록물로 만약에 이관이 되면 일단 네. 원칙이 15년이고 사생활 관련된 거는 뭐 30년까지 묶여 예. 있는 건데 물론 그 경우에도 뭐 수사기관에서 의지가 있다면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도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관련해서 고등법원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는 있는데 네. 그 절차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기 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네. 그런 절차를 더 의지 있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뭐 경호처에서도 방해하고 그리고 경찰은 나름대로 의지를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검찰에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검찰에서? 그렇죠. 지금 검찰이 관련된 내란 혐의를 기소를 해서 네.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사실상 뭐 직무유기라든지 관련 뭐 직권남용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혐의를 포착해서 수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뭐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대통령실이나 관저나 이런 부분들 압수수색하는 거, 특히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압수수색해야 되는 지금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이 좀 제대로 의지가 너무 없는 거 그쵸, 아니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물론 수사기관에서야 경호처가 막는다라고 하겠지만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록물도 봉인해버리면 우리가 모르지만 그 기록물의 내역이 무엇인지까지도 기록물로 지정해버리면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목록까지. 알 그럴 수가 수도 있어요. 없습니다. 예. 아, 목록이 이거 있는데 이 목록조차 또 기록물로 기록물로 봉인해 버릴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와, 재밌네. 네. 그럼 만약에 봉인된 것도 또 봉인 막 2차, 3차 막 이렇게 해 버리면 진짜 뭐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조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질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소송을 해도 그 소송도 오래 걸리고 네, 뭐 네, 정보공개 청구를 했을 때 오래 걸릴 텐데 그 기간에서 또 항소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사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기 네. 때문에 사실 지금 시간 싸움인 거는 맞죠. 그래서 경찰이 한 번 더 시도를 하던지 뭐 이미 네. 제출을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얼마나 사실 의미 있는 자료들을 줄지 좀 의문이 가죠. 네.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제 기록물이라는 것은 외교 안보상에 지금 공개가 되면 그렇죠. 안 되는 것들. 그렇죠. 예, 네, 예. 그렇죠. 대통령이 뭐 밀사를 보내서 네. 사실 누구하고 만났었다든가 외국과 정상과 음. 뒤에서 어떠한 얘기를 했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개될 때 양국 관계에 있어서 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교라는 건 근데 또 다 대놓고 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기록물이라는 것들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이제는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뭐 좀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라든가 네. 뭔가 비리와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본인과 영부인 뭐 이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대통령 기록물로 이것을 지정하는 그런 편법을 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네. 좀 정리는 돼야겠다. 그러네요. 법적인 문제가 좀 보강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뉴스 바꿔서 어제 아주 정말 레전드 장면 하나가 이게 깜짝 지금 놀랐습니다. 뭐 이제 내란 수사 증거 인멸의 연장선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예. 이 사건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어저께 그 법사위에서 최상목 탄핵 청문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우리 안가회동 4인방 있잖아요. 뭐 예. 이완규, 박성재 등등 거기 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회동 끝나고 휴대전화 바꿨잖아요. 바꿨죠. 한 근데 번. 네. 최상목 부총리도 휴대전화를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네. 당신도 그때 휴대전화 바꿨지 계엄 직후에?라고 했더니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상황이 급반전이 돼요. 그 장면 잠깐 볼게요. 네.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통령실 참모진 휴대전화를 이렇게 많이 교체했네요. 최상목 부총리 휴대전화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2024년 계엄 직후인 12월 7일 날 이렇게 바꿨다라는 자료를 제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고장이 났기 때문에 바꾼 건 맞습니다만 제가 계엄 이후인지는 아니 이게 무슨 아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디테일했잖아요. 네. 휴대전화 이렇게 다들 많이 교체했는데 최상목 당신도 바꾼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심칩 바꾼 적도 없어요. 없습니다. 단언을 했는데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내역을 들고 나왔어요. 내역 좀 주세요. 네. 보면은 이제 최상목의 명의로 가입된 이제 그 전화기에 가입 변경 해지 이력 쭉쭉쭉쭉 보면 240207 유심 기변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는 기록이 있죠. 예. 그래도 보여준 거예요. 있는데? 라고 하니까 네. 최상목 부총리가 이거 자료가 하여튼 뭐 고장이 나서 바꾼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뭔가 막 지금 위증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옛날 전화기도 갖고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었으면 아무튼 사과하는데 제가 그 날짜가 계엄 이후인지 몰랐습니다. 아무튼 고장이 나서 바꾼 겁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는 과정이 있었죠. 당연히 이제 위증 논란이 불거졌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꿨네. 그거 바꾼 거 맞네 막 하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해? 바꾸는 본인이 이제 몰랐
몰랐을 수도 없지만 하여튼 만약에 좀 까먹었다 치더라도 만약에 잘 이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잘 몰랐으면 제가 바꿨다고요? 언제요? 12월 7일? 아 그런가? 이렇게 연기했으면 저는 진짜 몰랐나 생각을 잠깐 할 수도 아니, 있는데 근데 모를 수가 없는 게 울트라에서 폴드로 바꿨는데 어떻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너무 울트라에서 이상해. 폴드로 바꿨는데 그건 아니, 알잖아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그렇죠. 뻔뻔한 거 맞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 기존까지 알고 싶지도 않은데 네. 폴드는 요새 그 요거잖아요. 아, 요거.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플립이 요거고 네. 요건데 사실은 이거 모르기가 어려운 게 적응하려면 이게 이거 손짓 너무 좀 그렇게 나오네. 네. 좀. 사실은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근데 되게 단호한 표정으로 바꾼 적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네. 글쎄요, 저는 참 너무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모습을 참 보면서 이게 사실은 위증이 맞고 그러나 이제 그 자체에서 이제 위증한 것을 이제 좀 시정하는 그런 기회를 또 정청래 위원장이 주더라고요. 뭐 그런 모습까지 보여준 건데 고장이 나서 바꾼 게 맞다.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갤럭시 24 울트라 요새 휴대폰이 뭐 네. 삼성이건 애플이건 다 잘 나와서 그렇게 쉽게 고장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6개월 만에 뭐 그렇게 고장이 날 최신형 폰인데 그렇게 고장 난 거는 진짜 맞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꾼 것도 바꾼 거고 이 바꾼 것은 어떤 의도로 바꿨는지 그리고 그 고장나서 바꿨다니까 그 기존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그 말이 맞으면 그 고장난 폰 한번 제출해 보시면 어떨까. 이미 제출해서 네네. 정말 고장나서 바꿨는지 네. 아니면 혹시 그 폰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제출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아니, 생각이 근데 이건 듭니다. 이제 위증이 비교적 명확한 건 아니에요? 그 논리적으로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12월 3일 그 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고 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전혀 다른 기종의 핸드폰으로 바꿨는데 그 날짜를 기억 못한다. 그리고 뭐 이걸 바꿨을 경우에 어떤 의심을 받는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지금 경제부총리에게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예. 그래도 왜냐하면 이분이 그 계엄 그 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섰을 때 전 그 이거 안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막아섰다라고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신뢰가 무너지니까 또 무슨 신뢰가 무너지냐면 야 그럼 이분이 처음에 쪽지 대통령한테 받았는데 그 쪽지 안에서 무슨 그게 결국 국회가 해산됐을 경우에 다시 그 예산을 어떻게 할 네네네. 것인가 비상입법기구 같은 데다가 예산을 편성해라라는 맞습니다. 그런 예. 주장이었는데 자기는 안 봐서 내용을 모르고 그냥 접어서 그냥 집어넣었다 이렇게 그것도 말도 안 되지, 누구한테 사실. 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너무 당황해서 그랬나 사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예. 아 그 사람이 그 대부분 공무원들 사이에서 평가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양심적이다라는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석을 해주시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번에 이걸 보니까 그러면 와. 이거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제가 정말 당황해서 그걸 몰랐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 그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대통령을 감싸주려는 그런 의도는 보이지만 대통령이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그 비상계엄에서 그 이후에 불법적인 상황 네.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다음에 거기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네.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커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마 그 과정에서 이 사람 그러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아주 소극적인 뭔가만 하지 않고 어쩌면 비교적 적극적으로 뭔가를 했을 수도 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정말 난 반대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가는 거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정도라면 이런 거짓말을 굳이 할 필요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왜 이런 거짓말을 할까? 그 휴대폰 변경한 내역이 남아 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면 뭐 국회에서 그때 정청래 위원장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바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이게 확인이 돼서 그때 거짓말했잖아 위증죄까지 얹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을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 글쎄요 저는 뭐 정말 기억이 안 났다 뭐 이런 것보다는 네. 당시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거짓으로라도 차단을 해야 될 정도로 계엄과의 상황 그리고 그 내란의 밤에 그날과의 상황에서 본인을 좀 거리두기 하고 손절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앞선 것 아닐까
이런 네.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국무위원 한 명의 네. 행동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이 난 뒤에 업무에 복귀를 했잖아요. 네. 지난 10일에 복귀를 했고 이제 11일에 이제 각 이제 뭐 밑에 이제 본부 업무 보고를 봤는데 그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업무 보고 직후에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이 갑자기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이 누구냐면 네. 우리 이제 다시 시계를 작년 12월로 돌려보면 이제 계엄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가 떨어졌어요. 네. 이게 이제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서 배상업 본부장이 이제 결단을 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거죠. 자, 근데 탄핵 때문에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박성재 장관이 돌아오자마자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네. 질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업무 보고 과정에 네. 언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고 이 회의 직후에 이 배상업 본부장이 사표를 썼다라는 거죠. 이게 출입국 업무는 당연히 이제 법무부가 이제 주관하고 있는 건데 예. 누군가 저 출입국 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이제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여기는 특별히 문제 없으면 그냥 도장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렇죠. 막 의지를 막 발휘해갖고 이 사람은 내가 못 나가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렇진 않죠. 그죠? 경찰 검찰이 뭐 이 사람 저 출국금지 시켜주세요 네. 이러면 이제 뭐 큰 문제 없으면 오케이 이렇게 도장 찍어주는 그렇죠. 거잖아요. 일단 공수처가 당시에 수사를 하고 있었고 공수처가 지휘를 해서 네. 출입국을 하던 곳에 이제 법무부에 보내서 출입 금지 해달라라고 하면 이제 행정적으로 요건에 맞으면 그냥 조치를 하는 것뿐인데 네. 여기에 어떤 출입국 본부장이 어떤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막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데 갑자기 공수처 전화해서 제가 봤을 때는 파리 출국 금지가 시급하 이랬을 가능성 솔직히 높지 이 않잖아요. 사람은 예. 혼낼 일 공수처가 아마 수사를 하면서 네. 이거 출입국 금지 해야 돼, 출국 금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법무부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 출입국 본부장이 뭐 어떤 잘못을 했길래 네. 이렇게까지 경로를 하나 싶은 생각이 아니 들죠. 외국으로 튈 생각이 있었나? 글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탄핵이 기각되고 업무에 복귀가 돼서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뭐 이 기사에 의하면 심하게 경노하는 소리가 막 밖으로까지 들렸고 그 네. 이후에 사직서를 냈다라는 것을 본다면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상사한테 혼나고 깨졌다고 해서 바로 사표 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혼나는 정도, 네. 뭐 경로한 정도를 넘어서서 같이 일할 수 없는 뭔가 사유가 생긴 것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해하기 좀 쉽진 않습니다. 이것도. 네. 네. 자. 출국 금지 사실은 네. 그 원래는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출국 금지 야. 현장에 가서 나가려고 하다가 내가 출국 금지됐어 이래서 돌아오거나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본인에게도 있거든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죠. 네. 그래서 그럴 수 있죠. 그 예. 겁이 나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 혹시 출국 금지돼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나가다가 그게 확인되는 거기서 순간, 잡히니까. 이 사람 피의자였네. 뭐 이렇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출국 금지 사실이 공개가 됐으니까 그게 공개됨으로 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도망가려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여론이 또 확 생겨났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질책을 뭐 했을 그런 거다.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예를 들면 법률 전문가로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사실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잘 그쵸, 모르지만 그쵸, 그쵸. 뭐 이쪽에서는 이제 그런 것 제가 이제 보강해서 제가 알기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려진 말씀드린 게 좀 겁니다. 문제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부적으로 공개되는 거가 뭐 그런 사례는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취지에서 질타했을 수 있는데 사실 출국 금지를 갑자기 어제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 12월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탄핵 기각되고 복귀해서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또 꺼내서 왜 공개하면 안 되는데 그거 왜 공개했어?라고 질타하고 내가 왜 공개를 했지? 사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막 공개를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마 아닐 거고. 국회에서 질문을 받았죠. 그러니까 워낙 그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또 큰 사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공개된 측면이 있을 텐데 이게 그렇게 질책을 할 만한 일인가? 물론 이제 그 팩트는 아직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네. 만약에 그랬다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 짧게만 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가 있죠. 관저에 한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이제 간 건데 네. 그 일주일 관저에 머무는 사이에 수돗물을 228톤 뭐 이런 것도 감이 있잖아. 228톤? 228톤의 수도를 사용했고 그래서 일주일간 그 수도요금 합계가 얼마? 74만 원이래요. 일주일 동안? 네, 이게 일반적인 2인 가구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부부를 기준으로 한 것 같죠. 2인 가구 한 달 평균 사용량의 16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수도요금은 보통 세금으로 납부가 될 가능성이 크죠. 예. 예. 뭐라면 228톤을 쓸 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욕을 많이 하셨나? 목욕 말고 이렇게 쓰기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네. 저도 뭐 때문에 이렇게 썼지라고 하는데 그 댓글이 정말 빵 터졌던 댓글이 뭐였죠? 워터밤 한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있는 어떤 거요? 워터밤 관저에서 워터밤 했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수준의 수돗물을 쓴 거여서. 근데 단순히 뭐 수돗물 많이 썼다 여기에 이제 뭐 논란의 뭐 네. 본질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이 돈을 누가 내냐가 사실은 가장 큰 문제죠. 음. 근데 사실은 세금으로 내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관저는 국유재산이니까 뭐 거기에 있는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이 네. 수도세도 뭐 그때 썼던 전기세도 뭐 그때 뭐 만찬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요리사들 막 밥값이며 들어가고. 예, 이런 거 다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설거지 하느라고 또 물 많이 썼겠네, 아. 그죠? 생각해 근데 보니까. 좀 상식적으로 근데 왜 그냥 얘기가 네. 그 퇴거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 관저 안에 만들어놨던 사우나, 아. 골프 예. 스크린, 노래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것들 철거하느라고 그게 문제가 될까봐 그 철거하느라고 늦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왜냐하면 뭐 지금 누가 생각해도 왜 이렇게 많은 물을 썼지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혹시 사우나가 있었어도 그런데 그죠? 사우나가 있다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많이 쓰나? 아 뭐 어떤 분들은 그 반려동물 목욕 재개하는 과정에서 조금 물을 목욕 많이 재개. 쓴 거 아니냐. 아, 이게 그래도 많으니까. 말도 이상한데 매일 동물이 목욕을 11마리라고 음. 해도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도 많은 사실 것 뭐 몇십만 원 더 같은데. 들었다 아니면 뭐 세금 조금 더 들었다 하여튼 이 문제보다도 그 일주일 되는 그렇죠. 시간 동안 그죠? 사실은 무단 점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마 있을 제일 큰 자격이 문제죠. 없는 모르겠- 거였죠. 좀 이상하네요. 뭐 네. 왜 무슨 일이 아 있었지 잘 워터밤 모르겠습니다. 설이 이게 또 근거가 좀 더 많이 나오겠는데요. 네. 워터밤 설. 자 다음 뉴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성훈 지명한 거 일단 그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둘째, 만약에 이 가처분 기각됐다가 나중에 이제 헌법소원도 걸려 있잖아요. 그게 인용되면 그때 가면 혼란이 훨씬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따라서 이 가처분 인용한다. 지명의 효력을 정지하겠다라는 네.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 이완규에 대한 굉장히 큰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제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헌재 재판관 지명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만장일치예요. 또 이게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하죠.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했다라는 점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럼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하는 거는 어려운 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눠서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우리 헌재 재판관은 9명이고 네. 헌법에 의하면 333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국회 3, 그다음에 대법원장 3, 그다음에 대통령 대통령 임명 뭐. 3 이렇게 333인데 그러면 국회가 선출해서 보낸 거는 사실 대통령이 형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임명권을 행사해 주는 거니까 이럴 때는 대행이 뭐 마은영 재판관처럼 할수 임명을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대통령 몫으로 지명을 하는 건 정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사람도 구하고 자기가 임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국회 동의도 필요 없어요. 사실상 인사청문회를 거친다고 하지만 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사실상 임명할 수 있는 것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거는 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많은 헌법학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이 부분을 좀 받아들여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차이는 한덕수 당시 총리의 그 탄핵 기각되면서 거기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정적수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확히 구별이 된다. 왜냐하면 민주적인 정당성 때문에 대통령은 투표로 뽑았잖아요. 그렇죠. 민주적 정당성이 있으니까 헌법상 부여된 모든 적극적인 임명권 행사할 수 있겠지만 대행은 우리가 한덕수 총리 뽑은 적 있나요? 없잖아요. 민주적 정당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권한대행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유지, 현상 유지와 관련된 부분만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 과정들을
과정들을 기준이죠. 거치면서 점점 그 선이 좀 명확해지나 봐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그렇죠. 있는 것,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고유의 권한들 뭐 등등에 대한 선이 사실 지금 조금 불분명했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예. 그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기각을 시키면서 그때도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을 한 것 자체는 그거는 합법적인 거다. 네. 왜냐하면 150석 그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맡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권한의 행사를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따라서 탄핵 소추 요건도 150석이 넘으면 된다. 대통령처럼 200석이 넘을 필요는 없다라고 과반만 이미 되면 얘기를 된다. 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 대행의 그 역할 행사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소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 대행이 대통령이 행사해야 될 임명권을 더구나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헌법 기관이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재판관들로서는 기분 나빴을 거예요.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헌법재판관인데 대법원자 그 네. 판사들과 마찬가지인데 네. 그거를 권한 대행이 임명한다? 이거 뭐 헌법재판소를 어떻게 보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이미 판결 내린 것도 있으니 따라서 그래서 9대0 판결이 나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네. 가처분이잖아요. 네. 본안까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지명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임명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일단 이제 제동을 걸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 헌재가 진짜 좀 빨리 결정을 내려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가처분이기 때문에 7명, 그러니까 문영배 이미선 퇴임하고도 7명에서 5명만 하면 돼서 늦게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빨리 좀 이거에 대한 답을 내려줬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과정에서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가 있는데 이게 약간 조금 이제 속된 말로 똥볼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나 후보자 지명한 거 아니거든. 임명하겠다라는 의사 표현 정도만 한 거거든. 근데 저는 이게 기사가 처음에 났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안 와닿아서 좀 해석 좀 해주세요. 이게 네. 이게 법적으로는 나름 의미 있는 주장이긴 했어요. 굉장히 법 기술적인 얘기인 건데 네. 그러니까 의사를 표명한 것뿐이고 외부적으로 지명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결국 권한쟁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없었던 게 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이 의사표시 이렇게 2명을 지명해야지라는 생각만 했을 뿐인 것이지 뭐 어떤 권한 행사를 했다거나 아니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어떤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을 해본 거죠. 네. 근데 그날 국무회의 하기 전에 말씀 자료 나왔잖아요. 나왔죠. 거기 딱 보면 써 있어요. 또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영배 이미선 후임자로 이완규와 함성훈 부장판사를 지명하였습니다. 네. 라고 써 있어요. 본인 지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명확하게. 이제 그럼에도 이제 네. 의사표시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는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낸 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예. 하면 뭐 권한쟁의를 할 만한 대상이 없다. 본안에서 싸울 내가 한 행위가 없다. 법적으로 다툴 행위가 없다라는 법 기술적인 주장이었던 건데 네. 사실 헌재 재판관이 이걸 받아주지 않은 게 이렇게 의사표시가 됐던 뭐던 간에 지명행위를 하면 그 이후에 임명 절차가 시작되는 거는 뻔하잖아요. 인사청문 뭐 요청을 하고 뭐 그 이후에 국회가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한들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절차가 시작된 거니까 가처분을 판단을 해준 거죠. 한덕수 총리는 근데 지금 권한대행은 그 두 분을 임명을 하겠다고 했던 행위 자체에 무슨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이 나를 파면시켜주기를 원한다, 탄핵시켜주기를 원한다. 아. 만약에 민주당이 나를 탄핵한다면 내가 바로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대선으로 뛰어들겠다. 나는 응, 민주당으로부터 안 해. 탄핵을 당한 그래서 이렇게 탄압을 받고 있는 후보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려는 게 아니었나. 그런 지금까지 일련의 흐름을 보면 뭐 그분이 본인이 스스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임무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는 겁니다. 국회에서 요청한 것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탄핵을 당했고 그 다음에 그 최상무 권한대행이 2명을 임명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국회 몫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이 돌아오셔서 본인이 대통령처럼 내가 2명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과연 몰라서 그랬을까? 이게 씨알머리가 안 먹힌다라는 얘기를 몰라서 그랬을까? 아니면은
오히려 무슨 뭐 유도를 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 했을까? 여러 가지 그런 얘기 복잡한 있었죠. 아니 그 있었죠. 말이 맞으면 예. 탄핵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응, 같은 안 게. 해. 왜냐면 점점 더 아이고, 무리수들 거 그치, 아니에요. 더 희한한 일을 벌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그냥 마음 떠난 분이면 탄핵을 좀 해주시는 게 안 돼요? 그 부분은 사실 지도부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검토는 하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탄핵을 할 만한 사유는 명확하다라는 것은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크게 이론이 없고요. 네. 많은 국민들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도 상설 특검 그 내란 상설 특검에 대해서 검사 특검을 추천 의뢰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즉시하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것도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들은 명확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뭐 소추를 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못할 거예요. 예. 아니, 탄핵 안 하는 거죠. 발의하면 본회의 통과 직전에 아마 사표 쓰고 이제 대선 주자로 갈 확률이 갈 가능성이 있다. 높아? 예, 요?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또 있고. 있기는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쨌든 권한 대행이잖아요. 근데 네. 대정부 질문을 안 나오고 자꾸 지방을 도십니다. 네, 광주 갔었죠. 네. 어제는 울산을 가서 현대중공업 공장을 찾아서 초계암 둘러봤고 결식 아동들에게 그 무료 식사 제공해온 식당 찾아서 또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보가 있었습니다. 식당에다가 막 손편지 같은 거 보내고 딱 보면 이거 누가 하는 행보인지 우리 대충 알잖아요. 보통 이렇게 대선 주자들이 네. 이런 민생 행보를 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한 총리의 행보를 저희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혁 네, 선배 나왔으니까 그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그 쓰셨잖아요. 아, 페이스북 그거 재밌게 아, 봤습니다. 네네. 아니 네. 그뭐 윤석열 부부의 각본, 친윤 지도부의 감독, 음. 거대한 음모가 있다. 한덕수 그런 권한대행이. 얘기들이 있다고 그랬죠. 네. 소송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근거가 있는 뭔가 아니, 근거는 그냥 무슨 의구심이신 건가요? 그렇죠. 뭐 정황상.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예. 뭐 그 시줄 날줄을 맞춰 보면 이게 뭔가 흐름이 있구나.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 저건 그냥 스스로 흔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바람은 불고 있으니까 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낙엽이 흩날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한덕수 총리라는 분이 평생을 공무원으로 사셨고 네. 또 여러 정권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오르셨던 특이한 경력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께서 얼마나 처신을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처신의 핵심은 공무원들의 처신의 핵심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의 1번은 뭐냐면요. 정치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거. 적절한 거리를 돌아.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안 돼요. 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타요. 그러니까 적절한 거리를 얼마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적절한 거리를 둬야지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다른 정권이 또 채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정권과 너무 밀착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걸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잘해온 거거든요. 네. 근데 갑작스럽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만으로 76세신가 그러시잖아요. 예. 49년생이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인생 그 총리로서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데 네. 갑작스럽게 저렇게 욕심을 내는 것 누가 봐도 욕심을 낸다고 보여지잖아요.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네. 근데 저런 행보를 하시는 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럴까? 저는 뭐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의 의도가 있고 거기에 맞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생각합니다. 하고 계신다는 결과적으로는 못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를 한다는 건 보통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리집에서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안에서 사는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경력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결국 쉽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에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 네. 봤었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고요. 그리고 아마 맹렬하게 공격을 하면 그냥 그 공무원들이 정치권에서 오가는 그 욕설과 못 견디죠? 비난과 그거 견뎌낼 수 있습니까? 네. 아니 근데 견딥니다. 그러면 약간 떠밀려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행보를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즐겁기는 하죠. 뭐. 기분은 좋고. 나 내 대통령. 난가 이거? 난가병이라고 그러면 얘기하지만 뭘 위한 거예요? 그런 누군가의 의도에서 만약 그 움직이고 있다면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에게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욕망이 있어요. 예.
명예욕이에요. 아. 명예욕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됐을 때 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네. 난가? 내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내가 그렇게까지 거론됐던 사람이라는 것들은 본인에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닌 줄 알지만 가슴이 뛰는군요. 일단. 자랑스러운 것이고 무엇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네. 그걸 부추기겠습니까? 아, 총리님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윤심이든 뭐 친윤계 지도부든 누구든 이 사람들한테 카드가 없던 건 아니잖아요. 김문수 카드도 있고 나경원 카드도 있고 했는데 안 될 왜 것 같으니까 그런 거죠. 뭐 한덕수는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예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 제일의 목표는 지난번 당 경선 때처럼 한동훈을 막아라라가 제1의 과제고 그런데 보니까 이거 잘못하다간 아니겠네.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사 한동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야 이재명 대표와 싸워서 이것도 이재명과 싸워서 되겠어? 뭐 이런 우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런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지 한동훈을 않네. 막아라? 이 모든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덕수 대행한테 있습니다. 입장을 밝혀야죠. 모호하게 지금 한 달이 약간 걸쳐놓는 그렇죠. 상황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말도 없이 울산 현대중공업 가서 막 헬멧 쓰고 그거 막 저도 봤거든요 영상. 네. 막 뭐 가서 막 시찰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예. 이거 누가 봐도 대선 주자들이 하는 일정인데 물론 한대행이야 자신 대행으로서 하는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하려면 오해가 없도록 저는 불출마합니다.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키고 대선 관리 잘하겠습니다라고 명실공히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얘기가 없이 지금 다니니까 누가 봐도 대선 홍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도 솔직히 저는 이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그건 그럴 들거든요. 것 같아요. 예. 김도 많이 빠졌어요. 어차피 경선에서 1등 해봐야 해봐야 한덕수랑 단일할 건데. 거기 올라서 아. 부전승으로 누가 지키고 있으면 또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되면 네. 그 재미가 꽃가마. 없어지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어쩔 수 없나 봐요. 과거에 이제 80년대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80년대 신군부가 등장할 때 최규하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정식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욕심을 많이 드러내셨었거든요. 그런데 신군부가 하루아침에 날려버렸고 예.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고건 총리 때도 예.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있을 때 한 50여일 동안에 이제 고건 총리가 워낙 열심히 잘 해서 그래서 고건 대망론이 그때 한참 예. 펼쳐졌었고 주변 사람들도 다 총리님 이제 가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그때는 뭐 제가 듣기에는 총리 그때 고 총리님 사모님께서 결사 반대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저 총리도 본인도 뭐 또 주변에서 이제 총리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됨으로써 뭐 우리 한덕수 총리님과 관계된 테마주라는 것들이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에서 뭐 다 예. 주식시장에 곤두박질 치는데 뭐 막 뜬다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하니까 네. 여기저기서 뭐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아무튼 국민의힘 경선 네. 국면이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이번 주 초까지의 제일 핫피플은 이제 한덕수였는데 지금 요 시점에 가장 핫피플은 오세훈 시장입니다. 아, 요분 만나려고 아주 난리예요. 포기한 오세훈. 네. 네. 나 대선 안 나가? 그러면 나랑 나 좀 도와줘. 이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렇죠. 이런 러브콜들이 계속 네.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오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주자 8명 가운데 5명이랑 밥 먹고 차 마시고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한 분들이 네. 모두 자 여러분 제가 오 시장의 정책 제가 바로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어요. 사진이 다 비슷비슷한 같은 데서 찍은 모양이에요. 그죠? 아니에요. 다른 배경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저기 어디지? 그 아마 시장실 옆에 있는 간접등이 그쪽 아닌가 있는 걸로 싶어요. 봐서는 그러게 네. 시청 아니면 공관인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분들 이야기 잠깐 들어볼게요. 네.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시는 시장님의 그 정책을 제가 듣고 이렇게 메모를 전부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보수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고 그래서 저 나경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만나나요? 뭐 만나시겠죠. 일정을 잡아서 그렇습니까? 만나겠죠. 근데 네. 저게
이게 뭐 좀 갑작스럽게 좀 남사스럽잖아요. 아 근데 다 만날 때 만나야죠. 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뭐 그만두자마자 이렇게 막 어떻게 찾아가는 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남사스러운 거 그런 거 지금 따질 때 아니잖아요. 아, 예, 뭐 그렇습니다. 네. 뭐 맞는 말씀이고. 네. 근데 저렇다 그래서 네. 뭐 그 유권자들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네. 그 오세훈 시장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치적인 색깔이라든가 지향점 이런 것들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틀린 분들도 가서 뭐 네. 갑작스럽게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무슨 글쎄 도움이 될까? 네, 이런 얼마나 생각을 큰 도움이 하시죠. 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물론 오세훈 그 시장님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큰 분이고 네. 또 스스로 그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뭐 몸집이 더 불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분이 뭐 어떤 특정의 후보를 경선 과정에서 나는 이 사람라고 네. 손을 드는 거는 그건 제가 보기엔 불가능해 보이고 자 봐봐요. 자 논리적으로 자 그럼 논리적 그런 말이 맞죠. 근데 이 경험 많은 사람들이 최다 몰려가서 사진 찍는 데는 그래도 뭐 이유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거는 이제 네. 뭔가 뭐를 받아 내가 이제 그거는 있잖아요. 네. 전환길 씨하고 같이 사진 찍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스타인 사람, 스타로 된 사람, 네, 관심을 네, 네. 끄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과 같이 가서 사진 찍는 거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 유력 주자들이 오세훈 시장 만나러 열심히 지금 네.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뛰고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후보는 아직은 안 만났고 음. 오세훈 시장을 그다음에 어제 대구를 갔어요. 대구를 가가지고 그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흔적 전시해둔 그 중앙로역의 기억 공간이 있거든요. 예, 저렇게 이제 무릎 꿇고 또 이제 네. 뭐 추모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구 경북 청년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대구 민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왜요? 현장 장면 잠깐만 볼까요? 네. 결국 우리 정치는 우리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제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과 함께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여론이 썩 안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일부 분들이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저게요.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렇게 둘이 딴 데 이렇게 보는데 사진 찍어놓고서 야 이렇게 멀어진 마음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저랬거든요. 저기 네. 수백 명이 300명인가 400명이 몰려 있었는데 그 중에 모자 이렇게 뒤집어 쓴 두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르다가 네. 옆에 가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쑥 입 다물고 가버린 건데 저 부분만을 찍어서 배신자 얘기를 하니까 민심이 저랬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그 경강부회죠. 네. 그리고 그 수성못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그때 진짜 긴 사람- 행렬이 돼서 네. 지지를 했고 갔다 와서 다들 거기 갔다 왔던 사람들이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저 그 한동훈 대표도 오늘 아침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려를 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너무 감사하더라. 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 좀 이상한 게요. 그 부산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메이저 언론에서 하나도 보도를 안 해요. 저도 어저께 열심히 봤어요. 네. 하나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 그 이유를 메이저 언론에 계셨던 우리 최고위원께서 아실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있어요. 형평이 너무 어긋나. 네. 예를 들면 한쪽이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으니까. 모이고 다른 쪽은 보도하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한쪽을 힘 실어주는 것 같다. 힘 실어주는 것 같다라는 아마 결정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국장이나 보도본부장들은 그런 고민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좀 심하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뭐 두어 명의 뭐 사람들이 얘기한 게 또 와전되고 이럴 수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당장 주말에 토론회가 있으면 그 토론회 벌써 죽음의 조가 짜인 거 아니에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홍준표 거기에 홍준표, 나경원 지금 한동훈 대표도 네.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철우 지사까지 있다고 하니까 아마 3대 1로
저는 다른 공격보다 이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맞아. 예.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야죠. 아마 그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도 뭐 이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아마 그때 나오는 너무 이야기들, 좋아해. 네. 아니 그림이 딱 아유 그려져요. 못됐어 아주. 아니 홍준표 시장 홍준표 방자하다 그러면서 또 분명히 배신 이런 얘기 할 거거든요. 너무 그림이 잘 그려져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게 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해서 네.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그렇게 공격을 할 때 네. 정확히 자기 입장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요새 이제 한동훈 대표 열심히 그 인터뷰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얘기하잖아요. 열심히 인터뷰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장르만 여의도 출연하기 전까지. 맞아. 알았어요. 아, 오세요 뭐. 그러니까 민심이 윤심보다 5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윤심 얘기하는데 그 윤심은 뭘 위한 윤심이죠? 아. 대한민국을 위한 윤심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윤심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그 토론 과정에서 굉장히 오히려 공격하는 분들이 논리적인 궁지에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상계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8대0 그리고 그걸 쓴 분은 정영식 재판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네.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논리를 보면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했고 해제가 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군경이 저항. 소극적인 그 대응을 하고 시민들이 저항을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실지 그런 것들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일반에서 얘기하는 것과 달리 네. 아마 그 토론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입장과 견해 그 어떤 철학 이런 것들 그 용기 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전에 이제 대표될 때는 압도적 지지를 좀 받았잖아요. 그때와 비교할 때 지금의 당내 지지나 이런 것들이 뭐 큰 차이 없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많이 줄긴 했습니까? 확실히 많이 줄었죠. 아, 줄었어요? 왜냐면 뭐 워낙 가짜 뉴스를 저는 가짜 뉴스가 공산당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이고야 지금 보수 우파에서도 아 그래. 야 이렇게 가짜 새빨간 가짜 뉴스가 예를 들면 하는구나. 뭐 있어요 가짜 뉴스가? 예를 들면 그 있잖아요. 그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 네. 그 선관위에서 네. 중국 간첩들이 그런 압송돼서 갔다는 네. 거. 그다음에 그 친중 좌파다. 네. 그 한동훈은 친중 좌파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그래서 그리고 무슨 뭐 좌파 단체에다 그 헌금을 계속하고 있었다. 첩자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좌파가 심은 첩자다 이런 얘기도 네, 있고. 뭐 그러니까 정말 말도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이어서 이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뭐 만물 한동훈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번에 토론회에서 고 이슈가 다시 한번 등판할 수도 뭐죠?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 지금 잊혀졌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 있었잖아요. 네네네. 요거는 뭐 그건 다시 그때 이제 꺼낼 수도 있겠네요. 예, 유영우 의원님 뭐 얘기하겠죠. 뭐 네. 거기에 대해서 네. 얘기할 것입니다. 뭐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게 무슨 대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네. 이제 이번 주말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이 있을 네. 예정이고요. 네. 4강 어떻게 전망하세요? 4강. 네. 우리 변호사님? 4강 일단 김문수 전 한 명만 장관.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4강? 3강. 3강은 대충 정해졌고 네. 3강. 일단 김문수, 그다음에 홍준표, 홍준표, 한동훈 한동훈. 3강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분.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나 나경원 의원이냐 네? 하는데 그거죠. 저는 나경원 의원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그럼에도 제가 뭐 원하는 바는 아닐 수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 예측은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지 않을까. 나경원 의원이 간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친윤의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정말 존재감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네. 지금 뭐 보여주는 행보가 목소리에서도 크게 차별화는 없는 것 같고 뭐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이미 그 명분에서는 이미 뺏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그걸 앞서가고 있는 것 같고 계엄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뭐가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서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이 조금은 좀 흐려지는 것 같아서 나경원 의원이 후반에 치고 나오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4강에 누가 들어오는 게 좋아요?
누가 들어와도 상관은 없는데요. 네. 그냥 분석을 해보면 그 나경원 후보의 캠프에 이른바 찐윤들이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예. 김민전 수석 대변인, 예, 예. 강승규 뭐 예. 쭉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이른바 윤심이 여긴가비요라고 당원들 중에서 뭐 강성 친윤인 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김문수 후보의 표,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의 표 일부가 글로 이전해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꽤 되지 않나. 윤심은 나경원 후보에게 있어요? 윤심은 이긴 사람한테 있어요. 아무한테나 다 가 있으니까 뭐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아, 이 한동훈 사람도 후보가 얘기하고. 이기면 거기는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거기는 아니죠. 아, 뭐 아시면서 물어봐요. 그건 아니죠. 아니, 이긴 사람한테 있다고 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상들 하신다는 거고요. 예. 자, 아니 그 좀 지난 뉴스긴 합니다만 그 청문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네. 그 핸드폰 교체 관련해서 물어볼 때 그건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긴 한데 말이죠. 인터넷 비교원에서 지원금 받았느냐 이걸 좀 현금 혜택을 얼마를 받았느냐를 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질문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바쁜 사람도 보세요. 6개월에 한 번씩 핸드폰 바꿉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2, 3년에 한 번씩 바꾸는 우리 반성합시다. 인터넷 비교원에서 핸드폰 교체 시 또 유심 교체하실 때 자연스럽다. 네, 최대 지원금이 무려 50만 원 그리고 인터넷 변경하실 때 48만 원 또 정수기 렌탈 관련해서 30만 원 총 128만 원의 현금 혜택이 있습니다. 1670-2571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요. 365일 연중 무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5월 초 연휴 기간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1670에. 네? 정프로 진짜 경쟁력 있다. 시사 프로 아니고 쇼 호스트에도 대박 날 것 같아. 사실 저희는 야. 네, 홈쇼핑 채널에 정치 뉴스를 껴넣는 겁니다. 네, 우리의 본질이 홈쇼핑이에요. 자, 그래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비교해 보시고 꼭 여러분의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고 소송 안 당하겠죠? 아니, 괜찮겠죠? 최상목 댓글 권한대행한테 중에서 네 바꿨어요도 있어. 바꿨어요. 예. 네. 자, 여튼 잠시 후에는 저희가 정치용장 우리 김용남 또 장윤선 두 분과 함께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